결혼한 지 꼭 5년이 되던데 나는 세면대에 앉아 바닥에 떨어진 속옷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속옷은 어제 아침 그가 갈아입고 그대로 바닥에 버려둔 거였다. 매번 그렇듯 나는 그걸 주워 세탁기에 넣었다. 사랑은 그렇게 집안일로만 남았다. 나는 31살에 결혼했다.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이제는 결정해야지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을 시기였다. 그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정직한 공무원이었으며 특별히 나쁘지도 특별히 좋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안정감은 있었지만 설렘은 없었다. 하지만 그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설렘보단 믿음을, 열정보단 현실을 택한 내 선택이었다. 나는 경북 구미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며 평범하게 우리 3남매를 키우셨다. 언니는 이미 결혼해 부산에 살았고 남동생은 군복무 중이었다. 결혼할 무렵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져서 집안 사정이 썩 좋진 않았다. 나는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길 원했고 그가 가진 정규직, 안정성, 서울 근무라는 조건은 나와 가족에게도 안도감을 줬다. 결혼식 다음 날 우리는 인천공항을 통해 발리로 떠났다. 신혼여행 첫날 밤 남편은 일찍 잤다. 너무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말을 못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나는 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남편은 말했다. 우리 편하게 살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이후 우리는 단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처음 1년은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혹시 내가 매력이 없나? 혹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 그래서 요리 학원을 등록하고 화장법도 바꾸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했다. 성격이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자. 우린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냐? 부부가 꼭 그래야 해?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나는 나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세계엔 아내는 있었지만 여자는 없었다. 나는 집 안에 있는 그림자 같았다. 말도 스킨십도 웃음도 점점 사라졌고 우리는 마치 두 룸메이트처럼 혹은 좀 더 낯선 사람들처럼 살았다. 시댁은 나를 참 점잖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라고 평했다. 설이나 추석에는 늘 가서 음식도 만들고 차례상도 치렀지만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얘는 말을 참 없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말을 할 상대가 없는데 말을 왜 해요? 3년쯤 되었을 때부터 나는 친정집에 가는 일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눈치가 빠른 분이었다. 둘이 사이 괜찮냐? 그 물음에 나는 늘 그냥 바빠서 라고 둘러댔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한숨 쉬며 말없이 된장을 끓였다. 그 된장국이 이상하게 짜게 느껴졌다. 내 나이 36. 드디어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울었다.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화장기 없는 얼굴, 기운 없는 눈, 살아있으되 살지 않는 사람의 표정. 그날 밤 나는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지 않아서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람은 나를 아내로도 여자로도 인간으로도 바라보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으로 이혼 방법을 검색했다. 그때 처음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에 망설이다가 결국 예약을 눌렀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너무 일찍 도착한 탓에 자동문 앞에서 15분을 서성였다. 초겨울 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내 손엔 정리되지 않은 A4 용지와 가계부, 통장 사본, 그리고 결혼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웃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의 사진.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접수대에서 안내받은 상담실은 작은 방이었다. 마주 앉은 여성 변호사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끊지 않고 들었다. 중간에 내가 울먹이며 말이 막혔을 때 그녀는 물컵을 내밀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혼은 감정보다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감정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감정에도 절차가 있다는 게 위로였다. 남편분과 단 한 번도 성관계가 없었다고요? 네, 그게 상대방의 거부 때문이라면 법적으로는 유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그냥 없었던 거라서. 그래서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일지처럼 쓰셔야 해요. 언제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떤 거절이 반복됐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요. 나는 그때 처음 진술서라는 걸 썼다. 마치 일기처럼, 마치 고백처럼. 그 종이에 나는 매일의 침묵, 식탁의 냉기, 그의 말투, 나의 무너짐을 다 적어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기 위해서 기록하는 느낌이었다. 변호사는 내게 소장, 초안을 함께 검토해보자고 했다. 이혼 사유는 혼인 관계의 파탄,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겪은 성적 회피, 대화 단절, 정서적 고립을 구체적으로 넣기로 했다. 너무 감정적으로 쓰지 마세요. 사실 중심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그녀의 말대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 단어를 골라야 했다. 소장 접수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서 했다. 그날 민원실 창구는 한참 붐볐고 나처럼 서류를 들고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 안에서 나는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구나. 그중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지쳐 있었고 나는 그냥 서 있었다. 소장이 접수되고 나니 약 2주 뒤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다. 조정기일 1차 5월 5일 오전 10시.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그날 이후 나는 친정에서 지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여줬다. 언니는 말했다.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댔냐. 잘했어. 진짜 잘했어.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내가 뭘 잘했을까? 누군가의 아내가 되지 못한 내가 이제 다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며칠 뒤 남편에게도 통지서가 도착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문자 하나를 받았다. 너 진심이 가?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다.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대비해 답변서라는 걸 언급했다. 남편 측에서 답변서를 내면 그 입장을 파악해야 해요. 만약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부부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증인이나 부부 생활 자료 같은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사건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이혼 절차의 중간쯤에 와 있었다. 이상하게도 매일 잠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무언가를 참기 위해 버텼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는 낙인에 머리보다 더 깊은 곳에 새겨지고 있었다. 조정기일 당일 아침, 나는 친정집 거실에서 2번이나 구토를 했다. 엄마는 나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안 가도 돼.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돌아갈 데가 없어.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은 회의실처럼 생긴 방이었다. 가운데에 기다란 탁자가 있고
조정위원으로 보이는 판사 한 분과 상담위원 두 분이 우리 앞에 앉아 있었다. 내 왼쪽에는 변호사가, 오른쪽에는 남편이 앉았다. 나는 그 사람을 3개월 만에 처음 봤다. 그는 변함없었다. 정장 차림에 똑같은 표정. 내가 알던 그 표정. 관심 없는, 책임지지 않는 방어적인 얼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조정위원이 내게 물었다. 네, 없습니다. 나는 내 눈을 보며 말하길 바랐다. 하지만 아무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이내 말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혼인을 회복할 의지는 있습니까? 노력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순간 내 귀가 먹먹해졌다. 노력? 지금 와서? 그 말은 나를 한 번 더 부정했다. 그 5년 동안 나는 혼자였고 그는 내게 남이었다. 노력이라는 단어는 시작할 때 썼어야 했다. 이제는 의미가 없었까. 내 변호사는 조용히 자료를 내밀었다. 내가 적은 진술서,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우리 집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그리고 남편 명의의 통장 사본까지. 이 부분은 지난 5년간 사실상 정서적, 신체적 교류가 없었으며 피신청인의 일방적 거부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법률 용어가 아니었다. 내 지난날의 증언 같았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다.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성관계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맞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조정위원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겠습니다. 뭔가가 끝난 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다. 조정은 결렬되었지만 내 말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한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고 남편은 별다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판사 앞에서도 조용했고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그 사람과 가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혼자인 결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라도 나로 살고 싶습니다. 판결은 3주 뒤에 내려졌다.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혼을 인용한다. 간결한 한 줄이었다. 그 말이 내 지난 5년을 정리했다. 판결서를 받아들고 나오는 가에 나는 처음으로 서울역에서 혼자 순댓국을 시켰다.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들이켰다. 뜨거운 국물 맛이 났다. 그게 이상하게 눈물 나게 맛있었다. 그 후 나는 다시 직장을 구했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밤에 잠들기 전 나는 매일 이렇게 묻는다. 오늘 나는 나로 살았나? 답은 언제나 그래, 조금은. 그걸로 충분하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나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